중앙당에서 온 사람들이 이제 딱 보는 거예요. 거기 통과되면요, 그 아이 옆에도 못 가요. 싸워도 안 돼요. 얼굴에 손톱자국 내잖아요. 이건 진짜 대욕죄예요. 한국에 오신 분이 계세요. 그분한테 직접 들었어요. 각서를 써야 된대요. 여기에서 있었던 일을 절대 발설하지 않겠습니다. 김정은이 화장실 청소해도 잘생기고 키가 170, 180 돼야 돼요. 김부자 옆에는 다 잘생겨야 되고 다 예뻐야 되는 거예요. 속옷까지도 그 사람들은 다 브랜드 입힐걸요. 어느 순간에 언제 뽑혀 올라갈지 모르니까.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대한민국으로 이사온 탈북민 강은정입니다. 지금은 강은정 TV를 운영하고 있고요. 오늘 이렇게 떠먹여주는 TV에 나오게 돼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기쁨조에 최종 선발된 여성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는 건가요? 선발되면 영광이라고 생각하나요? 북한에서 최고의 목적지는요, 김부자 옆에서 그들을 보좌하는, 그거를 최고의 영광, 최고의 진짜 그런 충성심이라고 여기거든요. 그렇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최고의 목적지가 다르잖아요. 나는 해외에 가서 미국에 예를 들면 유학을 하고 올 거야. 아니면은 집에서 뭔가를 내가 제조를 해서 팔아가지고 나는 자영업자가 돼서 돈을 벌 거야. 다양하잖아요. 대학을 가거나. 근데 북한에서는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불쌍한 진짜 궁녀 같은 직업이었는데, 저도 거기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희망사항이었던 적이 있죠. 최고의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생 최대의 영광. 말이 안 되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일단은 완전히 신분 세탁이 되는 거예요. 출세를 떠나서 완전 바뀌어버려요. 그 집안은. 그래가지고 그 김부자들의 생일이나 북한의 어떤 중요한 날 이럴 때 매일 그 자녀의 집으로는 선물이 내려오거든요. 이 선물은 그냥 선물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진짜 신에게서 온 선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다 먹고 여러분들은 박스를 어떻게 합니까? 맨날 버리죠. 저도 무슨 택배가 그렇게 많이 오는지 버리느라 힘들어 죽겠어요. 아주. 근데 북한에서는 그 김부자들 생일 때 그 자녀가 거기에 가 있기 때문에 그 일가족들은 조금씩 챙겨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박스를 못 버려요. 그리고 그 박스에 그냥 박스가 아니라 사랑의 선물 이렇게 해서 내려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불장 위에다 이렇게 착 진열해놔요. 그게 그 종이 박스가 완전히 집안의 가보의 흔적이니까. 그런 배려들 때문에 북한의 그런 배려를 아무나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느끼는 사람이 어떤 심리적인 그런 현상도 있고 우월주의, 우월감이 들고, 야, 나는 우리 자녀가 장군님 옆에서 저렇게 해가지고 진짜 너무너무 우리 집은 특별한 집안이야. 이런 걸 사람이 느끼거든요. 근데 또 웃긴 게 그거를 옆에서는 다 부러워서 우러러봐요. 저도 그렇게 봤었죠. 이것은 이제 선발되기 직후에, 그러니까 선발이 되고 난 후에 이런 혜택들이 일어나고요. 그 기쁨조라는 말은 사실 북한에는 없어요. 그리고 기쁨조가 있었는지도 몰랐어요, 저는. 한국에 오니까 그거를 기쁨조라고 이제 표현을 언론에서 붙인 것 같은데,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김부자들을 어쨌든 그들의 수족이 돼가지고 그들의 삶에 보태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만족을 시키기 위해서, 그 체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저는 기쁨조라고 그 수식어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런 기쁨조라는 말은 몰랐지만, 그 동네에서 일어났고 이제처럼 카드라 통신이 얼마나 재밌는지 아시죠, 여러분? 그렇게 들었던 게 기쁨조였던 거예요. 이게 선발 과정이 또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이거를 옥과라고 해요. 옥과. 그러니까 기쁨조는 꼭 여성들만 있는 줄 아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남자들도 기쁨조가 있어요. 남자, 여자 다 옥과생을 뽑는데, 제 기억에는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그때 이제 중앙당에서 학교로 내려와요. 학교로 내려와가지고 그 선생님들을 쫙 모아서 그 집안의 토대 1차적으로 걸러내고, 그리고 북한 당국에서 이렇게 원하는 인물형의 기준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적합한 애들을 선발해서 이렇게 해요. 그래서 1차적으로 걸르고, 거기에서 또 걸르고,
그렇게 돼서 중앙당에서 온 사람들이 이제 딱 보는 거예요. 앞에서 면접을 하는 거죠. 거기 통과되면요, 우리는 그 아이 옆에도 못 가요. 그리고 그 아이 이렇게 놀다가 우리가 싸울 수 있잖아요. 안 돼요. 싸워도 안 돼요. 얼굴에 손톱자국 내잖아요. 이건 진짜 대욕죄예요.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냐면 그 아이가 어디로 갈 아이예요. 북한식으로 표현하면 장군님 품으로 가야 될 아이인 거예요. 근데 진상품인데 흠집나면 되겠어요? 그래서 매해마다 1년에 2번씩 그 중앙당에서 내려와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관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 옆에는 가지 마라, 싸우지 마라, 한 번도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하고 걔는 성장 그 과정 동안 뭐라고 해야 되지? 뭐 농촌동원 우리 학급에 그런 친구가 한 명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북한은 학생이 학생답지 못해요. 나가서 노동에 이제 강제 동원돼야 되고 김매기해야 되고 그러니까 군사 훈련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런데 일절 참여를 안 시켜요. 왜? 진상품이니까 거의 멋있게 자라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그 친구는 함부로 대하면 안 되고 그리고 그 부모들도 이제 똑같이 그 아이를 우리 애는 옥과생이야 라는 타이틀이 붙는 순간부터는 그 아이의 최대의 진로가 보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엄청나게 부모들도 신경을 쓰고 또 주위에서도 다르게 바라보죠. 옥과생 하면은. 근데 그 북한에서 그 뽑는 여자, 남자는 제가 모르겠어요. 저희 학급에 여자애가 있었는데 그 기준이 눈은 반달눈이어야 되고요. 눈썹은 새까매야 되고 코는 마늘코, 입은 앵두입 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연예인들 중에 누가 있냐면 김혜수 선생님 그 배우님이 조금 가까울 것 같아요. 그 지금 모습 아니고 그 어렸을 때 보니까 너무 예쁘시더라고요. 그분의 그 젊었을 때 모습이 북한이 말하는 그 미인형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기준이에요. 근데 그렇게 이게 관리가 되고 하다가 학교 딱 졸업할 때는 얘네는 싹 다 데려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떨어지는 애들도 있어요. 그 성장 과정에서 뭔가 미흡하다거나 키가 안 됐다거나 이게 우리가 번진다 그러잖아요. 크면서 예쁘게 번졌다. 여기도 그런 말 쓰나요? 그래서 예쁘게 번졌다. 근데 의외로 막 못생겼었는데 크면서 예쁘게 번지는 스타일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0명이 만약에 됐다 하면은 한두 명 정도가 갔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게, 뭐요? 뭐, 모승질을 해도 무슨 지주집에서 하라고 그런 타이틀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런 친구들은 또 무슨 대학도 못 나오고 또 군당 지도부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뭐 이름 뭐 소고기 뭐 이런 걸로 데려가요. 얼굴이 이쁘다고. 그러니까 참 희한한 걸 제가 경험을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똑같은 그런 것들이 있지만 이 옷가라고 해서 또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김정은이 화장실 청소해도 잘생기고 키가 170, 180 돼야 돼요. 왜냐면 그 신이잖아요. 놀랍지 않아요? 김정은이가 처먹을 이 뭐예요? 이거 김부자들이 먹을 배나무, 배 농사짓고 배 그거 훔쳐가지 못하게 지키는 사람들도 다 그냥 옥과생들이 지키고 화장실 청소하고 직무실 청소하고 김부자 옆에는 다 잘생겨야 되고 다 예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조라는 표현을 누가 지었는지 참 잘 지었다. 제가 한국에 와서 그걸 느꼈습니다. 근데 이거를 보면은 웃겨요. 그 이제 올라갈 때 학교 딱 졸업하고 데려가잖아요. 중앙당으로 이제 다 올라가서 거기 내용은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들은 그 언니들한테 들은 얘기에 의하면 교육이라는 게 있대요. 교육이라는 게 있고 거기서 또 인물과 이런 지적 수준, 테스트 다 해가지고 분류를 하나 봐요. 그래서 대남 있잖아요. 대남 공작하는 그런 데로 이제 데려가고 이제 사과밭 지켜야 될 사람 데려가고 화장실 청소해야 될 사람 주방 이거 뭐 설거지를 해야 될 사람 다 데려간대요. 이게 나뉘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뭘 하든 나이가 있다는 거예요. 16살인가 7살에 그때 학교를 졸업하면 다 데려갔는데 25살이 만기래요. 어머,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25살 정도 그러면 완전 애기 아니에요? 제가 24살에 한국 왔는데 저를 완전 애기 취급하더라고요. 북한은 여자가 25되면은 철값이에요. 안 돼요. 그 전에 시집가고 애 낳고 다 해야 돼요. 이게 남과 북의 이제 문화 차이인 것 같은데
이 대한민국은 워낙 여성이 설 자리가 많고 여성 커리어도 중요하게 여기고 남전여비 이게 이제 거의 없어지다 보니까 뭐 빨리 옛날처럼 시집 가서 남편한테 의존하고 자녀를 낳고 살고 이거는 없어진 것 같아요. 근데 북한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아직도 그런 문화가 남아있는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일단은 거기 다 이제 끝나고 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각서를 써야 된대요. 각서 쓰고 10개 지장 다 찍는 거예요. 나는 어디에 나가서도 여기에서 있었던 일을 절대 발설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걸 통해서 국가의 비밀이 빠져나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일단은 거기 데려갈 때 어렸을 때 사진부터 현재까지 그 흔적을 싹 다 지워버려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못 보게 다 지워버리고 옷가를 데려갑니다까지만 알지 얘가 어디에 가서 뭘 하는지도 몰라요. 이게 북한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쓰는 표현인데 북한 당국과 우리 부모님은 정말 희귀망측한 관계예요. 엄마가 나를 낳아줬지만 나를 키워서 조국에 바쳐야 돼요. 그 조국이 누구냐면 김정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엄마는 나를 낳아놨지만 완전 유머거든요. 이 표현이 적절한 거예요. 어떻게 자기 자식이 올라가서 어디서 뭘 하는지도 모르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러다 진짜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왜 죽었는지도 안 알려줘요. 무슨 조국을 위해서 이렇게 하다 희생해서 용의 훈장 같은 게 내려오고 그 썩을 그 철로 만든 그 훈장이 무슨 도움이 돼요. 그거 몇 개 내려오면 끝나요. 그러면 내 자식이 이렇게 장군님을 위해서 충성을 하다가 목숨을 바쳤구나. 북한은 육체적 생명보다 정치적 생명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정치적 생명이 뭐냐면 죽어서도 영원히 김정일, 김일성 장군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거 사이비거든요, 완전히. 그렇게 끝나버려요. 근데 여기서 남성들 같은 경우, 여성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남성들 같은 경우는 어디로 가냐면 그 이제 만기가 차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중앙당의 그 핵심 세력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그 집을 호위하는 그런 쪽으로 대부분이 간대요. 그리고 여성은 이제처럼 까치는 까치끼리 살라고 그렇게 서로 나왔던 남자 옷과생, 여자 옷과생 만나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결혼도 서로 좋아서 연애하다 하는 게 아니라 당국에서 쫙 세워놓고 사진을 쭉 넣고 고르라고 한대요. 뭐 성격도 맞는지 봐야 되고 어느 말이 통하는지도 봐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살라고 하니까 살아요. 나 이 얘기는 진짜 한국에 오신 분이 계세요. 그분한테 직접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기쁨조라는 주제는 저한테 좀 버겁기는 해요. 저는 뭐 평양에 살아보지도 못했고 완전히 농촌에서 이제 살다 왔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이제 듣고 경험했던 것들이 기쁨조에 대한 거였구나 해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근데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기계처럼 거기 가서 통제받고 감시받고 하라는 대로 하고 정말 내 생각과 그런 왜 자유가 없이 여기서처럼 청바지도 한번 못 입어보고 외국도 한번 못 나가보고 평생 그 인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다가 끝나는 거잖아요. 저는 진짜 북한에서 하도 언니들이 이쁜 언니들이 많아가지고 저는 이제 못생겼다라고 좀 살짝 슬퍼했던 적이 있는데 이게 축복이었더라고요. 아니 나도 조금 생겼어 봐요. 평양에 끌려 올라가가지고 내가 탈북을 했겠어요? 못하지. 그래서 진짜 키 작은 것도 감사하고 그런 생각을 한국에 와서 하게 됐었어요. 북한이 기쁨조 속옷 구매 비용으로만 한 해 38억을 쓴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기쁨조에 쓰는 돈만 수백억에 달한다는 예상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이게 제가 대홍단에 살 때인데요. 저희 앞집에 광복이 엄마라고 있었는데 그 광복이 엄마를 제가 큰엄마 하면서 따랐거든요. 저를 너무 예뻐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오더니 사진 한 장을 보여주더라고요. 그게 자기 조카래요. 그래서 봤는데 정말 이 조카가 너무 예뻐서 북한에서 이제 그 옷가로 이렇게 뽑혀서 올라갔는데요. 외국에 나가가지고 얘네가 해외 뭐 북한이랑 어떤 정치적인 그런 행사에 공연을 하기 위해서 갔었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서 찍었던 사진들을 아무한테도 발설을 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된 게 이 강복이 큰엄마한테 보라고 그거 몇 장을 보내줬더라고요. 나 기쁨조 사진을 정말 생전 태어나 처음 봤어요. 5인조더라고요. 너무 예쁜 거예요. 거기다 얘네가 하고 있는
시계며 귀걸이며 목걸이 이거 북한에서 절대 볼 수가 없어요. 있잖아요. 북한에서 시계 하나 차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 사람은 잘 사는 하나의 상징이 돼버려요. 부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일부러 이게 선 과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인데 얘네가 세상에 그 북한에서 그 일반 장마당에 퍼지는 그런 시계가 아니라 지금 생각해보면 막 로 땡땡 그런 건 것 같아. 디자인이 너무 예쁜 거예요. 옷도 예쁜데 5명을 똑같이 입혔더라고요. 구두도 그렇고요. 몰랐지 그때는. 근데 어느 날 대한민국에서 기사를 보는데 이 김부자들이 누리는 이 사치품이 몇십만 달러? 1억 얼마? 10억 얼마? 이런 기사를 보는데 화가 나더라고요. 북한 주민들이 지금 굶어 죽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김부자들의 사치품 수입에 대한 그게 이제 나오잖아요. 북한은 워낙 이 베일에 쌓여진 국가이기 때문에 그걸 다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 안 뗀 굴뚝에서 연기가 나겠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니까 진짜 액수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치품의 그 범위를 봤을 때 제 생각은 그래요. 김부자 거만 사간 게 아니라 그 측근들을 이제 선물을 주면서 당근도 주면서 채찍도 주면서 달래야 되잖아요. 김정은이가 그걸 정말 잘해요, 이놈이. 아주 자기 그 측근들한테 막 벤츠 선물하고 막 이러잖아요. 김정일 때도 그렇게까지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놈은 공포와 당근을 같이 주면서 이제 한단 말이죠. 그 사치분들이 기쁨조의 그 사치분들까지 저는 그 액수에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북한 주민들은 코로나 때 약이 없어서 다 죽어버렸는데 이게 말이나 돼요? 와 진짜 열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치품들을 하나의 그들은 영광이라고 생각하면서 봤지만 놀이개인 거잖아요. 자기를 빛내기 위해서 기쁨조도 결국엔 김부자가 하나의 갖고 있는 액세서리일 뿐이에요. 액세서리가 빛나야 되겠어요? 안 빛나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 거 다 착취해가지고 우리 맨날 1년에 허다한 날 내라는 거예요. 당자금으로. 그리고 무료래요. 세상에 무료가 없는 집단은 북한밖에 없을걸요? 저는 오히려 대한민국이 무료가 차고 넘치더라고요.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고 와서 배우라고요. 예를 들면 청년 창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엊그제도 문자 왔어요. AI 교육 무료인데 와서 받으라고. 이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희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진짜 저 언제 무너지나. 기쁨조가 불쌍하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 참 안 됐기도 하고 하지만 그런 사회에서 거기 뽑혀 올라간다는 건 최고의 명예이자 스펙이 되는 거니까 아직까지도 그게 관행인 거죠. 속옷까지도 그 사람들은 다 진짜 브랜드 입힐걸요? 어느 순간에 언제 뽑혀 올라갈지 모르니까. 예를 들면 승은을 입는다고 하죠. 네. 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최고의 미모와 지성을 갖춘 사람들을 데려다가 더 교육시키고 더 가꾸고 더 입혀서 김정은을 호위하는 게 기쁨조인데 그것은 여자만 있는 게 아니라 남자도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북한에서도 개인이 집을 살 수 있나요? 사유재산은 얼마나 가질 수 있는 건가요? 북한의 사유재산은 1도 없고요. 몸도 내 것도 아니고 다 국가 건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탈북하면은 노예이기 때문에 잡아가는 게 북한이잖아요. 내 몸도 내 게 아닌 게 북한입니다. 그래서 사유재산은 일절 존재할 수도 없고요. 그렇지만 사유재산 아닌 사유재산이 존재하죠.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북한 주민들이 굉장히 자기들이 열심히 장사를 몰래 하고 또 뇌물이 그때 엄청 이렇게 활성화되면서 빈부격차가 엄청 심해졌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유재산을 갖고 있는데 돈을 벌잖아요. 벌게 되면 그 국가에다 맡기면 큰일 나니까 어디서 이렇게 큰 돈이 났지? 하고 어떤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돈을 집에다 쌓아놓고 사냥개를 사다가 놓고 집을 지키게 해요. 이게 이제 북한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너무 못 사는 사람들, 돈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해야 될까? 원래도 내 것이 없으니까 여전히 허덕이면서 살고 있고,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잘 사는 사람 더 잘 산다고. 그러니까 이게 사유재산 아닌 사유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생겨나게 되면서
집도 막 자기가 짓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집을 짓게 되면은 엄청나게 이제 방해가 있겠죠. 야, 너 왜 집 짓냐? 뇌물로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예. 하지만 북한 주민들 대부분이 집을 사거나 팔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 북한을 설명하기가 진짜 너무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북한은 분명히 집을 국가로부터 입사증을 부여받고 들어간 집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서로 문서 없이 사고 팔고 또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막 바꿔 살고 이래요. 그래서 저희가 그 중에 하나였는데 맹산에 평안남도 맹산에 살 때 집은 저희 독집이었거든요. 근데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제 윗집을 월세를 줬던 것 같아요. 돈이 아니라 뭐 한 달에 강냉이 20kg씩. 그게 이제 보니까 대한민국에 와서 살다 보니까 월세였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도 못하게 해서 그러지 저게 좀 살라고 이렇게 풀어놓으면은 사람들이 알아서 시장경제를 만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한국에 와서 보니까 집에 대한 이슈, 부동산으로 또 돈 벌었다는 사람들도 엄청 많더라고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보수 정권 때 집 사고 진보 정권, 좌파 정권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은 집을 팔아야 된대요. 그때가 집값이 제일 비싸대요. 그게 왠지는 나는 모르겠는데 북한은 근데 이런 게 없어요. 부동산이 없으니까. 근데 부동산이 있다는 거. 불법적인 속에서 서로 이제 팔고 사고 하는데 웃긴 게 직권남용이 엄청 일어나는 거예요. 집을 이제 배정하는 그런 이제 권한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그냥 집 한 채도 했다 치고, 예. 막 이런 식으로 북한이 움직이니까 어떻게 이거를 설명해야 될지는 좀 너무 어렵고, 하지만 그 속에서 사람들이 걸리면 큰일 나겠지만 안 걸리는 선에서 암암리에 서로 자기 상황에 맞게 집 사고 팔고 다 합니다. 중개소가 없어요. 근데 거강꾼이라고 하거든요. 그것도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의뢰를 하면은 이 사람들이 다 해줘요. 참 희한해요. 공식적이지 않고 할 수 없는 구조인데 또 그거를 그렇게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그때 한 달에 강냉이 20kg씩 그게 엄청 도움이 돼가지고 먹고 살았어요. 탈북민들이 브로커를 통해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송금을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송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사건 사고는 없나요? 일단은 아마 북한 당국이 벌어들이는 수입 외에 북한에 이제 그 시장을 움직이는 돈이 아마 탈북민들 돈이 엄청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탈북민 35,000명이거든요. 35,000명 중에 3만 명만 잡아도요. 이들이 1년에 많이 보내는 사람은 막 500만 원씩 보내줘요. 그 돈이면은 북한에서 1년을 뭐 진짜 떡을 만들어 먹고 소 잡아 먹고는 못해도 1년은 진짜 배 안 걸고 옷 어느 정도 입고 살 수가 있거든요. 그 정도로. 그러면 이 돈이 누구를 통해 가겠어요? 브로커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브로커들이 중국에 1차적으로 존재하고요. 중국에서 자기가 알고 지내는 북조선 대방을 이제 또 연결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현금은 두만강에서 만나서 넘겨주고 자기들끼리 하고 저희가 이제 중국으로 돈을 먼저 보내주고 그 돈을 이제 받은 거를 탈북민 가정에게 이제 전해주는 거죠. 근데 이게 수수료가 엄청나요. 지금 100만 원 보내면 60만 원밖에 안 가요. 근데 이 브로커들이 이걸 목숨 걸고 하거든요. 북한의 세상에 이만한 돈벌이가 어디 있어요. 탈북민 가정 10가정만 딱 제대로 잡고 해줘도 아유, 그 사람은 지금 예를 들어 500만 원 보내는데 수수료가 거의 반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중국이랑 나눠 먹어도 북한에서 이만한 돈벌이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무작정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은 돈을 받아가지고 꿀꺽했어요. 그리고 뺏겼다 하면은 이거 불법이기 때문에 따질 수도 없어요. 그냥 억울한 채로 당해야 되는데 처음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다가 탈북민들이 대량으로 늘어나면서 북한으로 돈을 보내는 일이 많다 보니까 이게 완전 놓쳐서는 안 될 하나의 고위알 같은 직업이죠. 황금 고위알 같은 그런 직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젠 알아서 영상통화도 서비스로 시켜주고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영상 봤는데 중국 위챗이 있어요. 그거가 이제 북한의 국경 지역들은 다 통하거든요. 그래서 딱 앞에서 인사말까지 녹화 눌러서 영상 찍어서 보내주고 돈 얼마 받았다 세는 것까지 다 보내줘요. 그 정도로
이 탈북 브로커들이 일을 이제는 책임감 가지고 해주는데 이게 수수료가 세다고는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은 걸리잖아요. 그러면 진짜 그 잡아 족치는 놈의 배가 터져 죽을 만큼 돈을 먹여야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한 수수료를 안 받고는 그러니까 목숨 저당값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돈을 많이 낸다고 해도 이런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죠. 아니 그 돈 못 보내봐요. 그럼 북한 주민들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이 돈이 대한민국을 홍보하고 있다는 비밀인 거죠. 한국은 항상 못 살고 미제 구두발 밑에서 신음하고 살고 있는 국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교육을 시켜갖고 그렇게 믿었는데 사실 한류가 들어와서 북한을 변화시킨 건 너무도 당연하고 맞지만 북한 주민들에게 피부적으로 와닿게 한 건 탈북자들이에요. 북한 사람들이 탈북자를 항상 생각하는 거는 배신자, 변절자거든요. 근데 그 변절자들이 가가지고 너무 잘 사네. 그리고 자기 집에다 돈을 보내니 그 변절자 가족이 너무 잘 사네요. 근데 우리는 혁명의 한쪽 수레바퀴를 이고 남아서 나라를 조국을 지킨다고 하는데 차려주는 게 없어요. 맨날 그 모양 그 꼴인 거예요. 근데 이 배신자 가족들이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거기서 벌써 사람들이 동경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딸 가진 부모들은 누구 집 자식들은 잘도 가더만 우리 집 귀신은 왜 안 가냐고 탈북을 좀 했으면 하는 부모들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제가 한 명인데 저는 뭐 돈을 벌기 위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탈북을 했지만 우리 엄마가 그렇게 좋았대요. 제가 처음으로 돈을 보낸 그 액수가 기억은 정확히 안 나는데 탈북을 하려고 해도 좀 잘 먹고 힘이 있어야 탈북을 하거든요. 비행기 타고 쓱 오는 게 아니라 온갖 정신적 압박과 그런 걱정들을 너무 이제 하게 되면서 삼국을 걸어서 산을 건너고 아유 그 말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잘 먹고 영양 보충하고 계시라고 돈을 보냈는데 저희 엄마가 그 돈을요 중국 돈으로 받아줬는데 이만큼이었대요. 근데 그거 딱 받아주는 순간 너무 행복하더래요. 뭐 사회주의고 조국이고 다 쓸데없더래요. 이게 저만 이런 걸 느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탈북민들이 여기 와서 또 열심히 벌어가지고 그렇게 보내는 돈이 북한 주민들 인식도 바꾸고 대한민국에 대한 동경도 일으키고 실제로 저 북한이랑 이제 영상통화해가지고 자기 집을 보여주는 탈북자들도 너무 많아요. 이건 너무 놀랍죠. 첫 번째 화장실 보고 다 놀라거든요. 북한 주민들이 사는 집이 여기 창고보다도 못해요. 여기는 컨테이너잖아요. 근데 북한은 다 옛날에 지어놓은 오막살이 같은 거 흙집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데 화장실에 대리석이 있어요? 말도 안 되지. 그러다 보니까 이런 돈이라든가 영상통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탈북을 더 장려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좋지 않아요? 인구 감소잖아요. 인구 감소인데 탈북민들이 열심히 와가지고 지금 외국인들도 300만이잖아요. 넘잖아요. 근데 탈북민들 많이 오셔가지고 일 열심히 해서 자립하고 또 하면은 저는 좀 좋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대한민국에 보니까 남남북녀가 만나가지고 사는 가정이 엄청 많거든요. 그 탈북민 중에 퍼센트가 제일 많은 게 여성이에요. 80% 넘어요. 남자가 별로 없어요. 근데 와가지고 낳다 하면 애가 둘이에요. 저도 애가 둘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또 애기 나오니까 애국자란 말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긴 한데 일단은 그렇게 너무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죠. 그래서 북한에서 이제는 그 교육에서 이게 없어졌어요. 못 먹고 못 산다. 없어졌어요. 안 해요, 이제는. 안 믿거든요. 다 없어졌어요. 그 뻔하잖아요. 어떻게 사는지 알고 한류가 북한을 지배해버렸는데. 그리고 이젠 북한 주민들도 다 알아요. 아는데 이게 세뇌가 깨어나는 게 지역 차이거든요. 국경 지역이나 평양은 거의 깼다고 보면 되고 저기 안쪽에 평안남도, 맹산, 독천 이런 데는 딱 쌓여가지고 정보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가 태어난 고향은. 이런 데 사람들 때문에 북한이 아직 유지가 되는 거지. 그냥 거기선 진짜로 아직까지도 우리가 못 먹고 못 사는 건 미국 놈 때문이다. 남조선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국경 지역이나 이런 데는 외부 문물이 엄청 들어갔잖아요. 후계자로 평가되는 김주애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북한 주민들의 실제 반응은 어떨까요?
김주혜가 이번에 중국도 가고 엄청 그 후계자 코드를 밟고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 후계자가 맞는 것 같아요. 김주혜가. 맞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북한 주민들 반응이 나타나요. 저 농촌 구석에 감자나 캐는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 장군님의 후손이 나타났는데 저렇게 좋고 멋있는 건 입어야 된다. 이런 주의고. 그 어린애가 명품을 하고 나왔잖아요. 물론 북한 주민들이 명품을 모르지만 그 대한민국에서 활동하는 NGO 단체에서 북한 주민들 상대로 설문조사를 몰래 해왔어요. 녹음으로. 근데 시골은 그런 입장이고 깬 이런 시내 쪽의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니 누구는 되고 누구 안 되고 이렇게 밝혀왔어요. 입장을. 그러니까 이런 상태인데 아직까지 말도 안 되는 한국의 거짓말이 먹히겠어요? 안 먹히지. 탈북민들께서 북에 남기고 온 가족분들의 생활은 어떻게 전해 들으시나요? 중국 국경 주변에 계신 분들은 중국 핸드폰으로 중국 전파를 잡아 영상통화도 가능한가요? 일단은 저는 그래요. 저희 집은 제가 탈북을 안 했다면 아마 다 굶어서 지금 죽었을 거고 저는 제 스스로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집안은 저 아니면 인생이 안 바뀌었어, 일단. 그 정도로 힘들게 살았어요. 근데 부모님 소식이나 또는 저 말고도 주위의 탈북민 친구들이 가족의 소식을 듣잖아요. 근데 한국만 가면 돈이 떨어지는 줄 알아. 그래서 한 번 돈 보내줄 때 잘 잡아야 돼요. 이 돈 갖고 종잣돈 삼아서 열심히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해줘야지. 그렇게 말해줘도 막 오토바이 사고 뭐 사고 난리가 나요. 집까지 허물어져서 떠내려갔다고 거짓말한 동생도 있었더라고요. 그 정도로 북한에서 보내준 돈 다 쓰면은 먼저 연락이 올 때도 있어요. 전화번호를 기억을 했다가.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게 이렇게 힘들다. 또는 뭐 누군가가 돌아갔다, 위급하다. 중국 통신사를 국경 지역에서 이용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연락이 오거든요. 그렇게 이제 가족들이 소식을 전해 듣는데 그거를 듣게 되면은 진짜 가슴 아프잖아요. 그래서 돈을 또 계속 보내주는 사람도 있고 한데 이거를 조금 우리가 냉정해줘야 돼요. 근데 정작 그 북한에 있는 가족의 목소리만 들으면 무너지거든요. 그렇게 끌려다니다 보면은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어요. 그래서 한 번 딱 종잣돈 해주고 1년에 무조건 한 번 통화 날짜를 정하고는 하면 안 돼. 와도 안 받아야 돼. 안 그러면 여기서 힘들게 벌어서 주는 건데 평생 그 뒤치다거리만 하다 보면은 언제 자립하겠어요. 그런 경우들도 있고. 근데 이게 많은 분들이 항상 얘기를 하면 영상통화 같은 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중국 통신사니까 북한의 국경지대니까 거기에 이제 가능한 거고 그리고 앞쪽지대에서 온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국경지대에 사는 사람이 앞쪽지대까지 나가서 앞쪽지대에 있는 식구들을 데리고 국경까지 와서 통화시키고 돈 줘서 보내요. 중국이 나쁜 역할도 하지만 좋은 역할도 이제 되는 거죠. 동전의 양면 같은 그런 게 있어요. 봐봐요. 지도를 봐봐요. 북한 사람들 중국밖에 갈 데가 없어요. 난민으로 인정해서 좀 보내주면 좋겠는데 그걸 안 하니까 수많은 인생의 불행들이 생겨나고 있는 거죠. 배급이 끊기거나 식량이 부족할 때 주민들이 버티기 위해 사용하는 극단적인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소금. 물하고 소금을 못 먹으면 죽거든요. 진짜 북한의 소금이 귀해요. 너무 귀한데 대한민국에 오니까 행사장 가는 데마다 소금을 또 예쁘게 가루소금까지 해가지고 포장까지 해서 선물을 주는 데가 많더라고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데 소금만 입에 넣고 있어도 간이 들어가니까 저는 살겠더라고요. 그리고 고추장물 이제 한 바가지 타가지고 먹고. 근데 나중에는 고추장물도 너무 귀했어요. 고추장 말 식량이 있으면 먹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장 같은 것도 생각도 못하고 극단적인 방법이었던 게 그냥 풀 뜯어 먹다가 풀 뜯어 먹으러 가려면 어디를 가야 돼? 산을 가야 되잖아요. 산 타는 게 에너지가 얼마나 세요. 그러니까 마지막엔 그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힘이 없어서 누워서 있은 게 4일을 굶어가지고 저는 죽음의 문턱을 갔다 왔죠. 근데 대한민국에 오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맨날 나오는 거예요. 나 막 환장하겠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안 내고 싶은데 안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음식물 쓰레기 버릴 때마다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버리고 있어요. 여기는 막 사고 넘치잖아요. 근데 북한이 근데 제가 이런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그런 말해요.
아니 그거 왜 옛날 얘기를 하냐고. 아니에요. 진행형이에요 지금. 빈부격차는 더 심해졌고요. 말도 못해요. 옷 쓰면 그냥 마지막에 굶는 거죠. 예. 그래서 풍족한 사회에서 이렇게 되지도 않은 살 빼기를 한다고 맨날 그 앞에 맛있는 게 있어도 어느 순간 대한민국에서 행복하지 않더라니까요. 살 뺄 걱정하니까. 너무 대한민국과 북한은 천하지 차이죠.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어요. 북한에서는 정치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라면 한국에서는 선거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처음 경험했을 때의 충격은 어땠나요? 일단은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선거를 하라니까 그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북한에서는 딱 이게 정해서 내려오는 사람한테 가서 이제 하라는 대로 해야 되거든요. 여기 선거철 보니까 막 굉장하더라고요. 그 방송차라고 하나요? 음악 틀어놓고 나와가지고 춤을 추고 뭐 기여 몇 번 땡땡땡 하면서 그 유세단이 있더라고요. 유세하는 사람들. 무슨 선거철인지 축제철인지 좀 헷갈릴 정도로 사람들이 그렇게 막 노래를 불러가면서 하는 게 놀랍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내놓는 정책에 따라서 국민이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과 그 가치의 기준이 맞으면 찍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없으니까 처음에 그 선거할 때 물어봤어요. 누구 찍어야 되냐. 뭐 어렵더라고요. 이쪽도 찍으라 저쪽도 찍으라 다 이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긴 진짜 북한이랑 다르구나. 그걸 느꼈고, 북한은 뻔해요. 선거 이제 내가 조금 반대표를 던졌다면 그 집안은 뭐 3대가 멸종하는 거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왜 하느냐? 북한 명칭이 뭔지 아세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에요. 민주주의는 아무 때나 갖다 쓰나 정말 어이가 없어갖고 그거 지금 흉내 내놓으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이 안 되고, 그리고 놀랬던 게 아니 여기 사람들은 왜 그렇게 막 대통령도 욕을 하고 정치인도 욕을 하고 제일 관심사가 정치더라고요. 제일 또 만나서 서로 하지 말아야 될 말도 정치더라고요. 원수가 된대요. 정치 이게 관점이 다르면. 일단은 국민이 이렇게 정치에 관심이 많구나. 그래서 민주주의 사회구나라는 걸 이해를 했어요. 국민이 뽑으니까. 근데 제가 가장 놀랬던 거는 막 그 시위였던 것 같아요. 국민이 뽑아서 올리기도 하지만 막 내려오라고 시위를 하고 끌어내리기도 하고 좀 무섭다는 생각도 했고 나중에. 그리고 혼란스러울 때도 있고 제가 북한에서는 그걸 전혀 못 느꼈어요. 혼란스럽지도 않고 그냥 뭐 하라는 대로 했으니까. 그리고 일단 머리에 지식이 없으니까. 근데 대한민국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막 서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 평생 얼굴을 보고 살아야 되는데 정치인들끼리 막 물고 뜯고 하더라고요. 뭐 거의 원수를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에 어떤 장소에서 또 만나서 악수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여기는 앞에서 서로 죽일 듯이 싸우고 이러다가 뒤에 가면 술 마신대요. 그게 하나의 쇼대요. 관심을 끌기 위한. 이것도 너무 북한이랑 다르더라고요. 북한은 자기들끼리 정치인들끼리 막 그 암적인 투쟁은 있겠지만 공식적으로 내놓고 막 정책을 놓고 비판하고 싸우고 이게 전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 너무 놀라웠죠. 그리고 어느 순간 보니까 저는 그 대통령의 행보가 좀 충격이었어요. 대통령도 인스타를 하고 페이스북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자기 소신도 밝히고 오늘은 무슨 일을 했다? 그러면 거기에 국민들이 하트도 달고 댓글도 달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소통을 하더라고요. 북한에서는 김 부자 그냥 얼굴만 봐도 신을 본 것 마냥 막 손도 안 씻고 세수도 안 할 정도인데 여기는 대통령을 높이 보는 것도 있지만 굉장히 소통하면서 함께 걸어가는 어떤 친구로 바라보는 그런 느낌도 좋더라고요. 그거는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놀랬던 게 일단 그런 문화들이었고요. 현재 북한의 정치 상황은 얼마나 후진적인 건가요? 이게 이제 자유민주주의다라는 어떤 분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한번 만났을 때 난 너무 힘들어요. 너무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을 구해준 대한민국이
이렇게 갈라지고 나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어느 순간 얘기하다 제가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대한민국은 이러면서도 걸어왔대요. 그리고 네가 발 디딛고 보금자리를 틀 수 있는 나라로 성장해 온 게 대한민국이다. 우리나라는, 우리 민족은 분열하는 것 같지만 잘 뭉쳐지는 게 우리 민족의 특성이다. 그 얘기를 하면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쪽으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진짜 북한 같으면 이런 일이 또 있지도 못하죠. 다 죽여버리니까. 아니 자기 고모부 형 다 죽여버리는 게 북한인데, 그래서 저는 소통할 수 있고 서로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와 이런 자유들을 이제는 좀 훈훈하게 서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김정은이 저놈이 아주 배때기 꼬실 정도로 좀 잘 뭉쳐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남남 갈등은 북한의 이익이 되지 절대 손해가 되지 않거든요. 김정은이가 자기가 갖고 있는 핵보다 더 무서워하는 3가지가 있습니다. 핵보다 더 무서워하는 게 누군 줄 아세요? 대통령? 아니에요. 한미동맹?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무서워해요. 뭉치는 거. 5천만이 하나가 되는 걸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제일 무서워하지 않고 좋아하는 거 있어요. 서로 싸우고 분열되는 거. 이거를 남남 갈등을 김일성 때부터 대남 하나의 공약으로 삼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북한은 어떤 게 있냐면 대남 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제 대한민국을 설계하고 분열시키고 이런 쪽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요, 베테랑입니다.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근무하는 게 50년 된 사람도 있어요. 완전히 빠삭한 거예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반면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속 바뀌니까, 그리고 베테랑이 될 수가 없고, 우리 자유민주주의 안에서 상식적인 시선으로 북한을 바라보면 안 돼요. 북한은 저 상식이 안 통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런 안타까운 부분들도 있고요. 좀 훈훈하게 김정은이가 배때기 좀 정말 아파가지고 잠 못 잘 정도로 대한민국이 안 싸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누가 되던 우리가 품격과 어떤 이런 올바른 건전한 언어로 서로 비판하되 조언하는 그런 정말 멋있는 걸로 갔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건희 회장님이 그런 말 했대요. 대한민국의 정치는 삼류래요. 다 그냥 앞서고 세계를 진두지휘하지만 정치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다른 나라에 못 살아봐서 모르겠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걱정이 돼서 하는 거예요. 북한이 좋은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북한은 독재고 대한민국은 표현의 자유가 있고 서로 말할 권리, 알 권리가 있지만 국민을 너무 갈라치고 국민이 너무 피곤함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을 좀 정치인들이 자제해줬으면 좋겠고요. 북한의 이제 정치도 빨리 자유민주주의 식으로 변화가 되든가 무너지든가 어떻게 좀 끝을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너무 또 미워하지 마세요. 나 이제 국민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이라 제가 느낀 걸 솔직히 말한 거거든요. 감사합니다. 작년 12월 대한민국의 계엄령이 내려졌습니다. 계엄 이후 많은 시위들과 탄핵 과정 등을 보고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제가 그 계엄이라는 거는 대한민국에 와서 말로 많이 들었어요. 말로 많이 들었고 그때 찍어놓은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놀랍게 그걸 봤어요. 그거 누가 올려가지고. 무섭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일단은 못 겪어봤잖아요. 제가 그때 선교단에서 우리 찬양하고 집에 오는데 갑자기 계엄이 일어났대라고 누가 인스타에 올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봤는데 일단 그날의 모든 거래소들이며 주식이며 완전 바닥을 쳤더라고요. 아니 계엄이 이거랑 무슨 상관이지? 그걸 놀랬어요. 집에 와가지고 TV를 켰어요. 봤더니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계엄을 왜 해야 되는지를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복잡하더라고요. 막 국회 상황도 너무 어렵고. 근데 저는 너무 혼란스러웠죠. 1차적으로는 혼란스러웠죠. 그리고 이게 뭔가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그런 걸 처음 겪어봤기 때문에 1차적으로 너무 혼란스러웠고, 그러니까 그걸 느꼈어요. 대한민국의 어떤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서 이 계엄이라는 걸 통해서
제가 너무 지금 말하기가 곤란스러운데 뭐라고 해야 되지? 저는 어느 한쪽이 잘했고 어느 한쪽이 잘못했다라고는 안 보이더라고요. 양쪽이 다 잘못했다라고 보이더라고요. 저는 아직까지도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도 혼란스러워요. 일방통행은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정치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악플다는 사람들 있을진 모르겠어요. 근데 대한민국에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무작정 한쪽이 맞다고 말하고요. 무작정 한쪽이 잘못했다고 이거 진짜 잘못된 거예요. 이게 너무 위험하더라고요. 결론은 이제 탄핵이 됐잖아요. 대통령이. 와, 대통령도 감옥 가는 걸 대한민국에 처음 봤는데 너무 많이 봐가지고 무서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 건강한 정치적 마인드를 가지려면 저는 올바르게 분별을 하면서 좀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부부싸움이라는 것도 괜히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좀 있잖아요. 누가 대통령이 되든 좀 언론에서 흠집 안 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 되든 다 내. 그리고 다 비판을 하고 국민들로부터 너무 분노를 심어주고 막 썸네일도 이상하게 달아요. 그래도 나라의 지도자고 어느 대통령이 되든 이거 인격이라는 게 있고 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아무리 표현의 자유가 있다지만 그걸 빙자해서 인민재판 못지않은 너무 끔찍한 그런 그거 보면서 난 정치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떨 때만 한멸이 느껴져요. 이건 제 진심인데 뉴스 안 본 지 진짜 오래됐어요. 저 힐링이 안 돼. 분노만 살아나요. 너무 갈라치기 하고 그러니까 어느 쪽이 되든 좀 이렇게 좀 지켜보고 평가를 해도 건강하게 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썸네일이 얼마나 쓰레기 같은지 아세요? 여러분 그거 저 욕해도 제가 할 말은 없는데 세상에 어떻게 김정은이보다 대통령에 대해서 더 나쁘게 쓰여 썸네일을 달아나요? 난 그걸 여러 차례 느꼈어요. 이거는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면서 어떻게 우리 가정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이 아니라 그 누가 와도 저는 아무리 표현의 자유가 있다라지만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요즘에 드라마 히트치는 거 봐도 어떤 드라마가 히트쳐요? 폭삭소 속가수다. 사랑하고 가족애가 그 풍파가 있지만 우리가 힐링이 될 수 있고 돌아볼 수 있고 추억할 수 있고 사랑을 느낄 수 있고 이런 드라마들이 잘 되잖아요. 난 폭삭소도 속가수다가 그래서 좋더라고요. 막 펜트하우스 같이 막 죽이고 뺏고 그게 사람이 볼 거예요. 그게 맨정신으로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드라마긴 하지만 저는 같다고 생각해요. 좀 우리가 더 나가면 강은정이 극자다, 극우다 뭐 난리가 나겠죠. 저는 어느 쪽도 아닙니다. 너무 지금도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이 혼란을 제 국민한 사람인 제가 이렇게 느끼는데 저뿐이겠어요? 얼마나 피곤을 느끼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안 갖고 참여를 안 하다 보면 대한민국 정치는 후퇴하겠죠. 그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많은 탈북 여성들이 브로커에게 속아 강제 결혼, 성매매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이들은 어떤 식으로 팔려가고 어떤 삶을 살게 되나요? 저는 북한에서 북한 여성들이 팔려간다라는 것은 듣기는 들었지만 정말 뭐 그게 다 가짜인 줄 알았고요. 그렇게 심각할 문제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제가 팔려왔어요. 제가 중국에서 인신매매를 3번을 당했거든요. 북한에서 아는 언니한테 속아서 중국에 가면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탈북을 했는데 그게 이제 제가 대한민국까지 올 수 있는 길이 열린 시작이었고요. 그러니까 중국에 와서 보니까 제가 팔려왔더라고요. 아는 언니가 저를 속아서 팔았고 거기서 2번 더 팔려갔죠. 야, 이 인신매매 폭이 너무 넓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참 씁쓸하더라고요. 내가 팔려가는 건 기분 나쁜데 팔려가야 살 수 있는 현실이라는 게 너무 처참했어요. 1994년도에 김일성이가 죽으면서 북한이 이제 고난의 행군이라는 재앙이 일어나요. 이게 뭐 전쟁이라서가 아니라 오로지 먹지 못해서 사람들이 350만 명이 굶어 죽어요. 그 상태에서 국경 접경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배가 고프니까 1차적으로 그냥 중국으로 무작정 뛰어넘어왔어요. 진짜 와가지고 밥 얻어먹고 담배 좀 따주고 농장에서 일하다가 다시 넘어가고 이러면서 그 사람들이 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처럼 카더라 통신이 퍼진 거죠. 중국에 가면 잘 산대 뭐 어쩐대. 근데 이 북한 땅에서는 도저히 영어를 써봤자 그 땅에서는 어떻게 헤어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면 믿으실지 모르시겠지만 오죽하면 남편들이요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야 너 나가서 몸이라도 팔아서 쌀 좀 구해와라 라는 남편도 있었대요. 난 엊그제 우리 엄마한테 그 얘기를 들었는데 짐작되세요? 근데 제가 함부로 미친 거 아니야? 이런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 사람이 상황이 얼마나 최악이면은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아니 그럼 나가서 뭐라도 하지. 할 게 없다니까요? 북한에서는 시장 경제가 아니니까 일도 못하게 해요. 아니 나가봤자 일할 것도 없고 국가에서 돈도 안 줘요. 그리고 장사를 하면 불법이라고 그래가 다 잡아 죽였어요. 그때 초창기에. 뭘 해요? 앉아서 그냥 굶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북은 지능순이라고 똑똑한 사람들이 다 탈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진짜 최악의 조건이다 보니까 이 국경 접경 지역에 이 사는 사람들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중국으로 온 거죠. 와서 보니까 속아서 팔려간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처럼 그래 내가 팔려가는 거 알면서도 중국으로 가서 돈 벌어가지고 내 자식한테 돈 벌어서 가정만 먹일 수 있다면 이런 각오로 팔려온 여성들도 있더라고요. 이제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충격받은 게 이게 연장선인데 좀 동떨어진 얘기일 수도 있는데 한국의 그 세창가? 그거를 못 없앤다고 하더라고요. 정부에서. 그 사람의 생존권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 들었을 때 진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북한 주민들, 여성들 속에서도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팔려가는 걸 알면서도 넘어왔다는 거예요. 물론 저랑 제 친구는 아무것도 모르고 돈 벌러 이제 왔지만 근데 와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탈북해서 팔려가는 여성들의 이제 그 동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중국으로 왔는데 북한 사람이래요, 자기가. 근데 누가 봐도 중국 사람인 거예요. 얼마나 됐나요? 10년 됐대요. 제가 2008년에 넘어왔는데 이 사람은 98년도에 넘어온 거예요. 북한이 1994년도에 김일성이 죽고 나서 고난의 행군이 일어나면서 94년도부터 98년도까지 제일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똑똑한 사람인 거죠. 넘어왔는데 노래방을 뛰더라고요. 중국에서. 야, 빼짝 말랐어요. 말라가지고 뭐 다 꿈이니까 진짜 중국 사람이더라고요. 저 놀랬어요, 처음에. 어떻게 돼서 이 사람을 알게 됐냐면 제가 마지막으로 팔려간 집이 민박집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와가지고 넘어와가지고 이 사람들은 막 이 지역에서 저 지역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노래방 도우미를 했나 봐요. 근데 얘기를 나중에 들어서 알았는데 처음에 왔을 때 너무 예쁘고 어린 아가씨들이 왔으니까 그냥 돈 벌게 해주겠다 해서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 마지막에 못하겠다 그러니까 신고한다고 그러더래요. 신고한다고. 그래서 이 여성뿐 아니라 제가 많은 걸 보고 경험을 했는데 진짜 일을 똑같이 하고도 북한 사람이라는 이유로 돈도 제대로 못 받는 사람도 봤고요. 욱해가지고 싸웠는데 그게 신고가 돼가지고 강제북송 당한 사람도 봤고 신분이 없는 이유로 이렇게 막 악용되는 사례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제가 한국에 와서 알게 된 한 동생은 채팅을 했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나 이런 중국 사람들을 상대로. 그렇게 하다가 결국엔 거기서 나와가지고 이제 대한민국에 왔는데 그 친구가 지금 어려요. 어려서 제가 동생처럼 지금 지내고 있는데 정말 신분이 없는 이유로 원해서 여러분 내가 내 새끼를 살릴 방법이 중국에 팔려가는 것밖에 없다. 북한 땅을 벗어나야 뭔가를 하니까 이런 생계적인 그런 걸로 절박함을 해서 선택하는 여성들도 있지만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넘어와가지고요. 악용되는 사례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거 봤을 때 나라 없는 백성이 상같이 개만도 못하다라는 거를 저도 이제 3번의 인신매매를 당하면서 겪게 됐는데 전 너무 감사한 게 제가 중국에 딱 7개월 있었거든요. 그래서 3번째로 팔려갔던 집에서 전 도망을 쳐가지고 이제 한국을 오게 됐어요. 근데 그거 말고도 너무 이런 카더라 통신들이 이제 끔찍한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거 여러분 중국이 장기 매매로 유명한 거 아시죠? 그렇게 죽어간 사람들도 허다하더라고요. 근데 그들을 기억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국에 와서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너무 사람다운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태어나는 것은 사람이
뭐 자기가 정해서 나올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눈 떠보니까 북한이었어요. 정말 북한이 좋아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혹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시는지. 각자 우리가 다 열심히 사시잖아요. 근데 내가 진짜 지금 일이 너무 안 돼서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정말 힘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자긍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생계를 위해서 팔려갈 수 있는 나라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네, 진짜 너무너무 저는 처참했고, 제가 왜 거기에 대해서 더 디테일하게 하냐면, 제가 중국 내 탈북민들 선교를 지금 13년째 하고 있어요. 정말 여성들이 꼴이 없는 소예요. 농촌에 팔려가는데, 팔려가는 그게 엄청나요. 1차적으로 북한 사람들이 이제 넘어오면 브로커선에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나이 순서에 따라서 걸러서 뭐 시내로 뽑는다든가, 좀 나이가 있고 가정이 있고 아기가 있는 상태에서 왔다던가, 벌품이 좀 없다 하면은 농촌 저기 완전 시골로 다 보내버려요. 중국은 너무 놀란 게 남자가 돈이 없으면은 결혼을 못 한대요. 중국은 이게 문화가 여자를 사오는 문화더라고요.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장가 가는 걸 꿈도 못 꾼대요. 그리고 여자가 너무 귀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체가 북한 여성을 원한대요. 그러다 보니 완전 농촌 아니면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라던가, 또 이런 진짜 소위 말하는 사람 구실 못한다고 하죠. 깡패. 말 안 듣는,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이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부간에도요,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팔려갔어도 그렇게 살면 뭐 좀 좋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북한에서 왔다는 이유로 그 가족 전체가 막 구박을 하더라고요. 왜 그래요? 자기 가족으로 맞아들였잖아. 그럼 잘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살다가 내가 원치 않은 결혼을 했잖아요. 도망을 치는데, 중국은 이 친척 간의 우대 관계가 얼마나 끈끈한지요. 이 동네에서 나는 도망쳤다고 생각을 했는데 와보니까 차로 길을 막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미 전화로 도망쳤다 하니까 도망칠 그 지리가 뻔한 거예요. 그 동네에서. 그러니까 다 친척이니까 서로 연결이 돼가지고요. 죽어라! 얻어맞고. 이건 뭐 제 유튜브 채널에 직접 출연했던 우리 그 베가몬이라는 친구가 얘기한 건데,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꼴이 없는 소가 돼서 막 나가서 일을 하고 있고, 근데 대한민국에 와보니까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이건 정말 실질적인 일인데,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또는 내가 한국으로 너무 가고 싶어갖고 그렇게 살다가 남편들을 설득을 하고 대한민국으로 오는 경우가 있어요. 왔는데 그런 수모를 받고, 여자지만 여성으로서의 삶을 한 번도 못 살아봤는데 한국에 오니까 내가 여성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바뀌는 거예요. 여기처럼 나가서 농사일을 하겠어요? 우리는 탈북민이니까 기초자금도 나오고 임대 아파트도 나와요.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 자체가 너무나도 이게 한국에서 우러러봤던 나라고, 와보니까 중국이랑은 모든 면에서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발 디디는 순간 우리도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 여성들이 중국 남편 다시 만나서 살고 싶겠어요. 물론 제가 말하는 게 보편적인 건 아니에요. 정말 잘해줘서 데려와가지고 같이 끈끈하게 이어가면서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북한 여자라고 천대하지 않고 잘해준 남편들도 있고, 근데 대부분은 그게 안 돼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와서 자녀만 데려오고 내 새 삶을 위해서, 이렇게 새 출발을 위해서 중국에 팔려갔던 남편과는 인연을 정리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게 운명의 장난인가 뭔가 할 정도로 사건 사고들도 많이 일어나고요. 진짜 죽임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주제가 오늘 너무 좀 무겁죠. 이게 실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우리 탈북민들은요, 중국에서는 신분이 보장되지 않아요.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빼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디에서도 인정받을 수도 없고, 어디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보호받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산 이후로 저는 감사함이 단 한 번도 없어져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이 나라에 불만이 있어도 불만이 없습니다. 왜냐면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사람답게 살 수 있잖아요. 그냥 오직 애국은 투표로 하자.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게 되고 감사가 그냥 끊이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호호호 웃으면서 살고 있고 물론 정착은 힘들었거든요. 죽을 만큼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요즘에 제가 깨닫는 게 있어요. 40이 이제 내일 모레면 40인데 본의 아니게 나이를 말하네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정말 큰일도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게 편하고 그게 맞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중내산에 하지 맙시다. 대한민국 자살률 1위래요. 왜 1위입니까? 왜? 살아야죠. 이렇게 팔려가는 사람들 악용되는 사람들도 몸부림치면서 살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죽어요? 마음에 힘이 없는 거잖아요. 힘들면 탈북민 영상 찾아보시고 정신 바짝 차리고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살아요. 죽지 말아요. 예, 전 이 얘기 하고 싶어요. 진짜. 탈북 역사 30년이에요. 중국에 팔려간 여성들이 지금 낳은 자녀가 20살이 넘었어요. 청년이 됐어요. 제주도에 왔다 갔거든요. 저희 선교 차원에서 초대를 했는데 야, 이 친구들이 겪는 것도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동네에서 싸우고 들어왔는데 엄마가 북한 사람이라 신고할까봐 자식이 맞고 들어와도 나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너무 그게 상처였대요. 근데 이제는 내가 엄마를 보호해야 되겠고 우리 엄마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를 이제 철이 드니까 이해를 한 거예요. 이제 같이 이제 기도하면서 저희 선교팀에서 간증 나누면서 엄청 울었어요, 저희가. 아기를 낳고 살다가도 강제 북송되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 자녀를 보기 위해서 또 탈북하고 또 잡혀나가고 또 탈북하고 이게 지금 반복이에요. 그러면 중국 정부가 나쁜 게 뭐냐면요. 유엔에 가입이 되어 있어요. 중국이 난민 보호로. 그 탈북민이 살기 위해서 중국으로 넘어왔으면 난민으로 인정해줘서 자기가 가고 싶은 나라로 보내줘야 되거든요. 절대 안 하잖아요. 북한이 더 나쁜 이유가 뭐냐면 중국 사람들에게 자기 그 북한 사람들을 신고해주면 돈을 줘요. 정작 자국민은 배가 고파서 탈북을 했는데 그 사람들을 잡아서 신고를 해주면은 그 중국 사람들에게 북한 당국에 돈을 지불한다니까요. 그 대가로 중국 정부는 뭘 받는 줄 아세요? 북한에서 자원을 마구 퍼다 써요. 헐값에. 이런 이해적인 관계에서 인도적이거나 생명 존중, 인권은 아예 일도 찾아볼 수 없는 게 중국인 거죠. 그래서 때리는 시엄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나쁘다고. 정말 언제면 중국이 바뀔까. 그래서 저는 한반도 평화와 우리 대한민국에도 그렇고 지금 보면은 이게 진영이 자유진영이냐 공산진영이냐로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러시아와 중국이 한패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중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변하지 않는 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요 봐요. 북한 사람들 돌려보낼까요? 대한민국으로 보냈고 대한민국이랑 엄청난 국익적인 관계에서 또 협력적인 관계에서 협력을 했겠죠, 중국이. 그래서 저는 탈북민 이제 인권에 대해서 여성들의 인신매매에 대해서 이제 들여다보다 보니까 거기까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저희는 대한민국 정부에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렸더라고요. 제가 우리 가족을 다 구출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에 데려와서 너무 감사한 삶을 살고 있고요.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일 열심히 하니까 내가 번 돈으로 중국에서 저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나도 이런 누군가를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됐구나. 그게 너무 기쁜데 그게 내가 발 편하게 자고 먹고 일하고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나의 보금자리 대한민국을 못 만났다면 제가 뭐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대한민국 정부와 또 세금으로 우리를 맞아준 국민분들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냥 열심히 살 테니까요.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가 많아요. 북한 사람이라고 차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탈북민들을 너그럽게 바라봐 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범죄하고 악의적이고 이런 사람들은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북한을 잘 몰라서 내가 아는 생각 범위 안에서
탈북민을 바라보고 정말 북한에서 와가지고 또는 정말 그런 나라에서 온 게 그렇지 또는 아니 어떻게 가족을 두고 혼자 올 수가 있어? 이렇게 원래 이렇게 발언하시는 분들을 탓을 했는데 이게 북한을 모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북한 체제를 좀 관심 갖게 올바르게 바라봐 주시는데 조선중앙을 방송을 바라보면 북한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그 북한 땅에서 처절하게 정말 우여곡절 다 겪고 나온 그 밑바닥의 삶을 살았던 탈북민들의 삶을 봐야 북한을 제대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한쪽만 보지 마시고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바라봐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의 경험에 의한 얘기들을 많이 전달을 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조금 거슬리거나 제가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한 게 있다면 악플 말고 조언으로다가 잘 달아주세요. 네, 제가 이제 대한민국에 산 지가 조금 있으면 20년이 되어서 저도 이제 느꼈던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아무쪼록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강은정 TV도 많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